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부산에서 멀리서 이렇게 귀하게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그 삼진어묵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예, 그 삼진어묵 회사를 키운 젊은 경영자, 젊은 사업가 박용준 대표입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학을 갔다 다녀온 29살의 청년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조그만 그 25억대 정도밖에 안 하는 중소기업을 맡아서 경영을 시작했고요. 8년 만에 960억대의 매출로 아주 급성장하는 그런 회사로 키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기대가 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일단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떻게 사야 되나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부담됐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름 때문에 뭐 해외에서 네. 대형돈으로도 뭐 불리신다고. 자꾸 부담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신화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신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인데 그런 중입니다. 네. 예. 이게 참 상상이 안 되는데 그 2011년이죠. 유학 네.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네, 돌아온 12월에 들어왔습니다. 예, 12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회사 사정이 좀 네. 어려웠다고 하는데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3대째 내려오는 회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사실 그 회사가 오래됐었고 제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도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저희 집이 이제 보면 봉지에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어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이 부산어묵집을 하는구나 해서 제 지인들한테도 아버지 뭐 하시러 하면 부산어묵 간다 했었고 저희 집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회사인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이나 어렸을 땐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미국에서 지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시는 분도 부산어묵집 아들내미가 있는데 둘이 형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형제는 지금 제 동생은 한국에 있고 그 미국에 없다 이러니까 분명히 부산어묵집 아들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어묵이라는 이름을 쓰는 회사가 거의 100개가 넘었어요. 맞아. 부산 오뎅, 네네네. 부산 어묵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저희 집은 이제 그 지역 로컬에서 조그맣게 하는 그 부산어묵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때 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됐죠? 규모가 아까 당시에 저희가 정확한 매출 파악이 힘들었는데 그때 2011년도는 국세청에 이제 신고된 매출로 봤을 때는 한 15억에서 18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12년도가 25억이었고요. 2012. 사실 그 전에는 뭐 개념이 약간 없으셨죠. 그렇죠. 어머니께서 제가 오고 나서 이제 회계를 잡으면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무신고를 철저하게 정리해서 했을 때가 한 25억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약간 간의 20억 정도? 네. 그거보다 약간 큰 뭐 그 정도의 여기 편안한 자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장부가 있으셨어요. 네. 장부에 거래처를 손으로 다 기입하셨거든요. 매일매일.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어머니 도와드린 일이 이제 장부에 기입하는 거를 예를 들면 2012년, 11년 12월 며칠 해서 그날 이제 거래처들 하나씩 이름을 적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 공책에 그 거래처 이름들을 좀 적어달라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빈칸이 이 정도 두고 거래처 적으면 딱 맞다 하면서 그래서 2페이지에 딱 거래처가 다 들었습니다. 딱 2페이지에. 많진 않았네요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거래처를 채웠는데 이게 하나의 보물 같은 그런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어머니의 노력과 그 고생이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네. 한 개의 거래처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렇죠. 그 거래처를 잡기 위해서 주문을 보통 거래처를 조금이라도 재고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밤에 밤 한 11시쯤에 그 가게가 문 닫고 정리 다 하고 재고 정리 다 하고 그때에도 주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1시쯤에 받고 어머니께서 밖에 계실 때 저희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도 휴지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들어가서 꼭 그 공책에다가 거래처 마지막 주문을 적어가지고 아침에 안 빠지려고 어머니께서 습관을 만든 거죠. 그렇게 힘들게 거래처를 해서 한 60몇 군데 됐던 것 같아요. 행복하게 공책에다가 이렇게 정리하신 게 보였고 그게 저희 매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지켜올 수 있었던 걸 이렇게 어머니가 악착같이 관리를 하셔가지고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늦게까지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시고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시거든요. 나와가지고 물건 챙겨가지고 하시고 이거를
평생에 이렇게 할 수 없다. 거래처도 좀 편하고 저희도 좀 편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뭔가 조금씩 계산해 나갔던 게 제가 이제 삼진을 바꿔 나갔던 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유학을 네. 다녀와서 어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의 기업이 아니라 정말 간의 송옥 같은 어머니와 아버님 그렇죠. 두 분이 네. 같이 함께 다 일하는 그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렵다, 이게 쉽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라도 도와드리겠구나 생각을 했던 게 너무 힘들어 보였었습니다. 제가 잠깐 여름에 이제 저는 그 CPA 시험을 통과했고 라이센스 따기 위해서 그 저 나름대로 커리어 패스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가을 학기부터 또 뭔가 또 대학원을 준비해서 대학원도 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잠깐 방학 때 들어와서 이제 사정을 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셨고 또 어머니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에 직원들도 전부 다 언제 오시냐고 와서 도와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힘겨워하시는 걸 아니까 네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고 딱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저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저 한 명 없더라도 사실은 뭐 안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필요한 곳에 가서 도와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뭐 우리 회사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라도 해야지가 아니라 뭐라도 도와드리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가 하나였고 심지어 그런 일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현장에 들어왔었고 왜 현장에 들어왔냐면 그 당장에 포장을 할 사람이 없답니다. 누가 허리가 아파서 그 일하는 사람이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 직원이 한 40명에서 4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아직 네. 있었네요 인원이. 당시에 저희가 이제 라인이 지금은 저희 공장이 10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림에 있는 공장인데 당시엔 2개 라인밖에 돌아가지 않았고요. 2개 라인도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그 라인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감당이 안 돼서 사람들이 계속 그만두고 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20%도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2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풀로 돌아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일이 조금 체계화되지 않다 보니까는 일하러 오신 분들이 나가고 이제 단순 반복되는 일이 사실은 좀 불편한 일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저희 흔히 말하는 꼬치 어묵, 그 사각 어묵을 이제 새로 옮긴 공장에서 담는데 좀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이 자동화가 안 돼 있고 수동으로 좀 돼 있고 허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저도 3일 일하고 허리가 아파서 들어누웠었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 나이가 네네. 좀 있었을 텐데. 저는 특히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볍게 예를 들면 높낮이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냥 이제 다들 수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것조차도 조절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가면서 네네네. 불편하게 일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고쳐야겠다 해서 라인 나올 때 박스를 이렇게 옮겨서 하면 편하겠다. 그래서 박스 다이도 따로 놔두고 저희 개빈다고 표현하죠. 이제 어묵을 갠다고 하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빨리 와서 개배라면서 무슨 말이지 근데 어묵을 개는 건데 그런 것들도 좀 허리 맞추고 지금은 저희가 자동으로 다 바꿨습니다. 센서에 맞춰서 컴퓨터가 이제 숫자를 세우고 이제 그거를 이제 딱 개는 것도 자동화를 했는데 모든 게 좀 수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바꿔가서 이분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도 다 개선해 나가겠다가 시작이었고 저는 그런 이제 무언가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지금까지의 삼진의 변화를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혁신을 하셨냐 하는데 혁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회사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무언가를 생존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게 첫 번째 간절함이었고 지금의 불편함과 지금의 어려움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 개선에 대한 의지가 두 번째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존에 대한 절박함과 이 개선에 대한 의지가 합해서 그런 큰 변화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변화를 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걸 보면서 이제는 이제 조금 희망에 대한 그런 성공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감각이 계속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젊은 친구가 이렇게 바꾸면서 잘 돼가는 게 보이니까는 처음에 정말 뭐 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신 분들도 다 따라오면서 이제 바꿔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크게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바꿔나갔고, 지금 저희가 가동률이 나오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불안했기 때문에 제가 영업을 해왔고, 그거를 충족시켜 주니까 다들 저에 대한 신뢰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한 1, 2년 동안 했던 작업은 거기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신뢰를 얻기 위한.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박 대표 처음에 와서 거기에 뭐 40년 동안 했다는 분도 계시고, 오래된 분들이 막 저를 키우다시피 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이들부터. 있는데, 네. 어떻게 막 이렇게 변화할 때 그분들이 따라왔냐, 신고에 대한 이런 문제도 생겼을 건데 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얻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와서 당신들 잘못됐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라고 절대 안 했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불편함을 네네네네. 해소해주기 위해서. 네, 지금 우리 회사의 불편함,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의 불편함들을 다 해결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회계 출신입니다. 저희가 회계 안에서도 제일 잘했던 게 어카운팅 파트였고, 이제 파이낸셜 어카운팅이라 해서 재무 회계가 좀 강한 부분이었는데, 와서 2년 동안 재무 회계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에 해야 될 거는 회계를 해서 재무적으로 저희 회사를 잡는 게 아니라 당장의 불편함들을 해결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바꿔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어쨌건 그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네. 언론에는 사실은 안 된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 된 거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사회 경험도 없고 회사 생활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내부적 계획도 그렇고 외부적인 확장에 대한 계획도 그렇고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묵 베이커리 하기 전에 제가 매장에 대한 투자, B2C라고 하죠. 바로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실패한 게 많았었습니다. 온라인 사업도 실패했었고 오프라인 사업도 실패했었거든요. 삼진어묵이라는 브랜드가 나오기 전에 어묵 1번가라는 브랜드 제가 만들었었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게 낮아서 실패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첫 매장을 만든 게 지금 저희 삼진어묵 베이커리 1호점이 아니고요. 저희 시장 안에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묵 1번가라는 매장을 만들었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시장이 어묵을 제일 많이 팔던 곳이라서 시장에서 어묵을 팔면 잘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방식인 그 어묵을 팔 때에 조금의 불편함들을 계산하면 좋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파는데 카드도 안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소달량의 단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랑 좀 브랜드 나름 붙여서 가보자 해서 어묵 1번가라는 티셔츠 입고 그다음에 작은 달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저희 4개 매장을 오픈했는데 6개월 다 망했습니다. 4개가 다. 네. 그 6개월쯤 됐을 때 이제 명절 한번 치러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던 이유가 시장의 습성을 제가 잘 몰랐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B2C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승부하는 거는 시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시장이 오래 하시는 분이 뜨내기 손님이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시장의 한 80%의 매출은 도매에서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식자재상들이 와서 장사하는 게 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식사 뭐 점심이나 저녁 때 잠깐 사가는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정말 뭔가 하기 전에 그렇게 네네. 시도를 매장을 4개를 그 오픈할 그 상당히 네네. 그래도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돈이 정말 없었는데도 무리해서 투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됐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쨌건 돌이켜 보니까 안 된 이유가 일단 뭐라고 생각해요? 시장에 대한 분석을 사실은 면밀히 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여전히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에는 제가 경험이 부족했죠. 근데 저한테 만약에 그러면은 그런 분석이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그런 시도를 안 했겠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시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이러저러한 경험들이
그 하면서 뭔가 더 그쵸, 나은 네.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묵 베이커리 같은 매장이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됐고 뭐가 더 필요한 거라는 거를 뭐 학술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모든 걸 다 경험 체득하면서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답안을 제 스스로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뭐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는 사람들. 네, 그렇게 크게 실망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더 나아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아가는 과정이 그 실패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건너가는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정말 힘들게 자금을 마련해서 시도했고 실패했지만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또 그 다음을 생각하고 계속 도전했었거든요. 근데 대신 또 이런 건 있잖아요. 그 뭐 정말 여기서 돈 빌려다가 어쨌든 매장을 세우든 네네네. 혹은 뭐 다른 사람들도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무리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기대감을 갖고 딱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네네네. 거기서 이제 오는 실망감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데미지도 있고 네네. 기운이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기운이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네. B2C. 네네네. B2C로 가는 방향이 처음부터 옳다고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이 맞고 그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실은 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